미래를 보는 참,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그 CLO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회사채 관련 쪽,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CLO와 레버리지 대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많이 언급해드렸고, 이제는 그 다른 외신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살펴보면, 일단 이거는 이제 CLO 시장과 그 대출 시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이거든요. 그리고 이 표는 그 2018년 상반기까지 기준입니다. 일단 대출 시장과 이제 CLO 시장은 이제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출 시장이 CLO 성장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대출 증가 없이는 CLO도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황색으로 된 부분, 레버리지 대출 규모거든요. 이제 레버리지 대출 규모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1조 1000억 달러? 미만인데, 아마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1조 1000억 달러는 넘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LO 마켓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약간 6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지금 2018년 말 기준으로는 6천억 달러가 아마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CLO가 전체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5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CLO는 현재 그 대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과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급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CLO로 이제 이렇게 자금이 몰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금리 때문입니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리스크가 철저하게 관리되는 그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봤자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성에서는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금리라는 게 사실상 이제 불황이잖아요, 불황 시대를 나타내는 그 금리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자본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런 현상이 이 CLO의 이런 성장으로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 그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CDO 문제, 검은색이 바로 CDO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그 CLO에 관련된 이제 규모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이 표는 2018년 거의 초기에 됐던 부분이라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상반기가 적용된 이 금액이 조금 더 높죠, 이거보다. 지금, 그리고 상반기까지가 대충 6천억 달러 규모가 좀 안 됐으니까 지금 CDO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그때 상태의 그 규모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그 CDO 상품은 대략 6천억 달러가 좀 안 되는 부분에서 피크를 치고 금융위기를 일으켰죠. 그리고 CDO 같은 경우는 앞선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6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CDO 상품의 그 규모보다 좀 더 높아져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굉장히 심각한 규모로 성장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 그 위기 당시 때는 이 CLO에 관련된 문제는 CDO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는데 CDO 문제가 터지고 이것들은 이제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죠. 규제로 인해서 이제 성장하지 못한 반면 이 CDO는 계속 롤오버가 되면서 또 다른 위험으로
부각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레버리지 대출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현재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1조 1000억 달러가 조금 되지 못한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 대출이 이제 있긴 하지만 중간에 2014년인가요? 2014년에 결국 지속적인 그 재정 악화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됐잖아요. 2014년에.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이 됐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유는 사실상 그 활발한 신용 창출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 그리고 뭐 투자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이랑 그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이랑 그리고 중앙은행 요 사이에 그 예금금리에 적용이 되는데, 시중은행이 그 중앙은행에 그 예출해둔 그 자금들이 바로 그 초과 지급 준비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사실상 신용 창출을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내려준 돈인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면서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게 되면은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죠.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돼서. 그래서 결국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니들 여기다가 괜히 쌓아두면은 계속 손실 나니까 이거 빨리빨리 그 신용 창출에 조금 니네들이 좀 앞서서 조금 활발하게 투자를 일으켜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대출을 안 해버리면 그만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이게 레버리지 대출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출은 늘어났겠지만 레버리지 대출은 2016년까지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기간에 이제 소비자들이 그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완전히 저성장 늪에 빠진 상태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갑을 사실상 닫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기업들의 수익 악화에도 결국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레버리지 대출을 활발하게 하진 못했을 거예요. 기업들도 많은 부담이 됐을 거고. 그런데 2017년부터 갑자기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18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은 아마도 이때까지 계속 누적된 그 기업들의 수익 악화로 인해서 채무가 이제 많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그것을 떠받들기 위해서는 회사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채 발행의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더 큰 그 회사채 발행을 해야 되겠죠.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그 악질 레버리지 대출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의 그 엄청난 규모의 레버리지 대출 시장의 성장을 보여왔었고, 그리고 CLO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대출 시장의 그 50%가 넘는 수준의 그 수준까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그 CLO 상품이 그 등급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트리플 A부터 뭐 BBB, BB 이런 정도 수준까지 이제 표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거고요. 일단 CLO 상품 중에서 레버리지 대출 형태로, 그리고 가장 등급이 낮은 BB 등급으로 발행이 된 게 대체적으로 한 19%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2018년 상반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보다 뭐 조금 더 변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등급이 낮은 그 BB 등급의 CLO 상품이 레버리지 대출 형태로 발행된 게 19%나 되고요. 그리고 일반 대출, 레버리지가 아닌 일반 대출은 8%. 그래서 BB 등급만 27%입니다. BB 등급만. 그리고 BBB 등급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대출로 발행이 된 게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대출, 일반 대출로 발행된 거는 4% 정도 되는데 이게 14%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합치면은 대체적으로 41% 정도 되죠. 41%. BBB와 BB를 합치면 41% 정도인데 이 41% 중에서도 레버리지 대출 형태로 발행이 된 19%와 10%. 그러면 거의 뭐 30%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형태로 발행이 된 게 30%고 그리고 이 30%는 전체 CLO 상품 중에서 BBB와 BB 가장 낮은 등급을 합친 수치 그러니까 3분의 1이 굉장히 질이 나빠요. CLO 자체도 질이 나쁜데 그 중에서도 30%는 정말로 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도부터 전반적으로 그 위험 자산의 기피 현상이 점점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는 더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 영상 중에서 동성님 요거는 지금 댓글이거든요. 정동성님이라는 분이 그 미국 회사채 관련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상태인지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기사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20일 바로 엊그제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아마도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많은 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조금 더 중요한 단서들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는 페드가 경기 둔화 인정, 정크몬드 살얼음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FOMC에서 연준이 경기 둔화를 돌려서 이제 인정을 했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 정크본드 시장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 끊기는 것은 물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페드가 사실상 경기 둔화를 인정하면서 시장에도 부정적 전망에 줄을 이룬다. 정크본드의 취약한 환경을 조성하는 셈이다. 최근 기업 부채 우려를 표명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연관성이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달 들어 미국의 하이힐드 회사채, 그러니까 정크본드입니다. 굉장히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위험한 채권이죠. 12월입니다. 12월에 발행이 현재 제로라고 하네요. 바클레이스, 도이치뱅크, UBS, 웰스파고 등 주요 투자 은행들이 투자자 확보에 실패한 탓이다. 투자자 확보에 실패.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월말까지 다소 시간이 남았지만 시장 불안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월 기준 2008년 11월 이후 정크본드 발행이 전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지금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정크본드 발행이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론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레버리지론이란 투자 적격 미만 혹은 대출이 있는 기업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대출도 굉장히 악질 채무죠. 악질 채무. 일반 대출이 아니라 악질 채무입니다. 앞에서 다시 보여드렸듯이 이 악질 형태의 레버리지 대출이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있고 그리고 또 CLO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나쁜 형태의 상품이거든요. 굉장히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나쁜 질의 채무를 가진 상품인데 이 담보가 굉장히 사실상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CLO 같은 경우에는. CLO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CDO가 약 6천억 달러가 못 미치는 수준에서 피크를 쳤는데 지금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그때 규모와 비슷해졌고 지금 아마 이것을 넘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염두하시고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2018년 12월 때 보면은
지금 자금이 이탈이 됐거든요. 이건 이제 론펀드입니다. 론펀드. 미국 론펀드에서 약 25억 달러. 25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같은 기간에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에서도 22억 달러 정도 순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뒤에 그 기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미국 론펀드에서는 지난주입니다. 그 한 주에 그냥 쭉 나간 겁니다.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자금 흐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기간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는 22억 달러가 순유출됐다. 한마디로 위험자산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 레버리지론 수요 증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고수익 추구가 일조했다.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그 저금리 그 기간에는 그 안정적인 그 투자를 통해서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수익, 그러니까 위험자산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걸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CLO 시장 활성화로 이어졌다. CLO는 신용도가 다른 기업들의 대출 채권을 묶어서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구조화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CDO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CLO에 대한 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주범으로 지목된 CDO의 재현이다. 당시 CDO는 부실 모기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올해 미 연방제도는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미국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좀처럼 상승하지 않았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강한 성장세를 이어나간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의 그 호조를 계속 시장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했어요. 미국의 그 경제에 대해서. 우리 미국 경제 굉장히 튼튼하다. 그래서 이런 고수익 채권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여전히 낮은 4%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2에서 4%로 이제 급격히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지난 위기 때. 그리고 계속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크게 급등을 하면서 금융 그 시장이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에는 22일 날 그 4%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11%입니다. 5%가 넘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차트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차트에다 제가 연준 기준금리를 같이 합성시켰어요. 그 이유는 이제 기준금리 그 사이클을 함께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 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 바로 이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2%에서 4%대로 이제 급격하게 급등이 일어났고 여기서 잠깐 주춤거리다가 확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때 이제 금융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이클을 보면은 이 기간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던 기간에는 오히려 이 고위험의 그 채권 스프레드가 낮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방 경직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준금리를 올리는 명분으로는 대부분 그 연준에서 미국 경제 호조 그리고 실업률, GDP 성장률 이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명분을 가지고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경제가 이제 튼튼해지기 때문에 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저금리 기간에서 발생했던 그런 경기 회복이 정말로 실제 경제 회복인지 아닌지는 금리를 올리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금리를 올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실제 경제 회복이 아니었던 거죠. 이 기간에 굉장히 큰 거품을 만들었고 그 거품이 이제 터지면서 금융위기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급등을 시작한 거고요. 이때가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동결하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올라가긴 했는데 지난 과정에서도 올라간 적이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금리가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저금리에서는 아무리 그 위험한 자산이라고 해도 그 많은 부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 부채를 떠받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채를 떠받칠 수 있는 낮은 금리 덕분에 이런 것들은 크게 위험이 되진 않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만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던 게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채권 시장에서는 마지막 사이클 후반기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예상하는 시점에서의 하이드 스프레드가 갑자기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징후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기사를 통해서 봤듯이 이런 흐름,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제 빠져나간 이런 것들, 그리고 정크본드 발행 자체가 무산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2019년에 분명히 뭐 CLO라든지 그리고 이런 뭐 정크본드 이런 금리들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자금이 계속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 그 회사채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 회사채 중에서 50% 수준이 되는 게 BBB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50%가. 그래서 이런 그 BBB 등급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CLO와 정크본드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쪽에도 영향이 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과거와는 조금 틀립니다. 지금 돌아가는 양상이. 그래서 되게 민첩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위험자산에서 이제 빨리 빠져나온다라는 얘기는 그 위험자산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2019년이 되면은 이런 그 CLO나 그리고 정크본드 그리고 회사채 관련 그 금리에 대해서 자주 그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일단 그 다음 주부터 광고를 이제 붙일 예정인데 그 인트로 광고만 붙일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는 그 광고들은 뺄 겁니다. 그 중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맥이 끊기는 게 좀 저도 싫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을 보면서도 중간에 영상 뜨는 거 보면 굉장히 싫어요.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그런 광고 영상들은 다 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인트로 영상만 붙이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영상 때 이 광고 수입의 일부를 구독자분들 중에서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조금 같이 환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또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환원하기보다는 모아서 어쨌든 내년부터 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각종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후원단체나 기부단체들. 이런 사람들도 자금의 여력이 떨어지면 결국 수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런 후원금도 적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환원하는 방향으로
거의 굳혔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건 좀 항상 생각해 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그 미래잖아요, 미래.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 학창 시절에는 남들과 똑같이 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제가 지금 프리랜서지만 회사를 다닐 때 후원단체를 통해서 제가 기부를 해봤는데 썩 믿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조금 그 후원을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직접 연결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그 어떤 연령층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을 후원할지는 일단 그 광고 수입 규모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이 3개월간의 그 광고 수입의 평균치를 낼 겁니다. 평균치를 내서 실제로 그 어느 연령대의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데 적합한지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4월부터 바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광고 수입이 제가 지금 구독자 규모도 그렇고 제가 그 인트로 광고만 붙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만 미달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계속 누적을 시켜서 뭐 하반기에 뭐 하든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월이 지나고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3월 중으로 제가 그 대상자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4월부터 바로 후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들과 그 후원의 그 매칭이 되면 여러분들께도 이 아이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어려운 그 경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좀 잘 자랄 수 있게 관심을 갖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물론 구독자와 그리고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서 많은 그 광고 수입 중에 많은 부분을 재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재투자도 좋긴 한데 저는 그런 금액의 일부를 어려운 쪽에 그 환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유튜버들도 만약에 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혼자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컨텐츠 자체가 금융위기이고 그리고 금융위기 중에서도 굉장히 큰 금융위기라고 제가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저는 비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 자체는 이것들이 이제 현실화 될수록 비관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돕고 이렇게 잘 극복을 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또 몸소 보여줘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 광고 수입의 일부를 구독자분들보다는 그 소외된 계층 그리고 특히 그 아이들 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말이 길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하루는 날 잡아서 광고를 조금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다음 주부터 인트로 광고가 적용되는 게 확인이 되면 인트로 광고만 붙이는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